매력있는 한국 만들기 G10 in Y10 프로젝트 전략의 총론 발표 순서입니다. 총론 발표는 삼성경제연구소 정구영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구영 소장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그 다음에 상경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삼성경제연구소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구현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CEO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총론적인 내용을 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래 30분 예정입니다만은 좀 줄여서 20에서 2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세부 주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윤수봉 부사장이 축약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이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가까이 밤도 많이 새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지난 50년 우리나라 경제 지난 50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는 이 그래프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과 같은 세계 속에서의 위상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저는 지금이 가장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은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경제 위기는 비록 1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지만 그 영향에 있어서는 2차 대전에 패망한 일본을 메가더가 점령해서 민주화와 재벌 해체를 강요했던 그런 영향이 있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도 2005년이지만 87년의 민주화와 97년의 경제 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세계화를 모두 달성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계 11위, GDP 규모 10위, 상품 교육 규모 11위, 서비스 교육 규모 14위에 10위권의 경제로 도약을 했습니다마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1인당 GDP 34위, 시간당 생산성 23위, 삶의 질 26위 등 2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양적으로는 10위권, 질적으로는 20위권.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의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우선 현재의 위치와 10년 후의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비전에 연결시키면서 특히 그 개별 주체, 즉 정부, 기업, 개인, 사회의 경쟁력이 각 주체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네 주체들이 합쳐져서 국가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그 국가 전체 시스템의 경쟁력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그림을 조금 저희가 지금 보는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네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개인, 기업, 정부, 사회. 그래서 각자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 각자의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각자의 주체가 행동하는 기반은 한쪽으로는 거래를 통한 시장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는 사회 신뢰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과 사회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이 잘 작동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장 경제와 사회 안전망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 경쟁력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개방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한국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외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G7을 보면 미국이라는 거대 1등국, 세계 경제 규모 1위, 일본이라는 2위를 빼고 나머지 G7의 5나라는 캐나다, 미국의 일부라고 본다면 결국은 EU라는 그 큰 틀, 경제적인 틀, 안보적인 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국이라는 나라들도 대부분은 EU라는 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안보 신경 안 쓰고 효율성만 높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도 속하지 않은 외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세계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밥을 찾아 먹고 우리 안보를 만들고 하는 글로벌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방 시스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내 주체가 모두 경쟁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장 시스템, 사회적 자본, 개방 시스템이라는 세 개의 국가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의 기본 틀입니다. 오늘의.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네 부문, 정부, 기업, 개인, 사회 네 부문의 경쟁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량, governance, 혁신. 그래서 역량은 예를 들면 기업을 예를 든다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기본이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발휘가 돼가지고 그것이 힘이 모아져서 조직을 한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가버넌스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스스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부문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경쟁력은 시장이 작동되고 있느냐, 사회 신뢰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은 글로벌 시스템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앞에 그림에서 보신 이 그 국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것이 네 부문과 부문 경쟁력, 네 부문의 부문 경쟁력, 그리고 네트워크 경쟁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네 부문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해봤는데, 이거는 저 평가 과정은 지금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평가 과정은 어떻게 했냐면 각 부문별로 세계적으로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세계은행, 무슨 투명성 기구 등등 수십 개의 지표를 전부 모아서 이 각 부문의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두 개, 시커먼 동그라미 두 개가 이제 OECD 30개국 중에서 15위권에 들어가는 부문이 되겠고, 동그라미 하나가 16에서 22, 그 다음에 이제 세모가 21에서 30, 30이라는 게 이제 OECD 회원이 30개인가 31개밖에 없으니까 바닥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보시면 우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은 개인이다. 네? 개인이다. 요즘에 뭐 부동산 정책에서 강남 아줌마를 못 당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수한 게 기업이다. 정부 부문도 괜찮은데 가버넌스가 약하다. 세모입니다. 가버넌스가 약하다는 게 뭐냐? 정부의 부처, 예를 들면 뭐 어떤 부처도 좋겠습니다만은 무슨 예를 들면 정통부는 정토부, 산자부는 산자부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 부서가 해야 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조직을 쫙 끌고 나가서 그쪽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도 굉장히 갈등이 많고 그런 걸 해결을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일단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시장 메커니즘도 약하고 소셜 트러스트도 약하고 오픈 시스템도 약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에 21위 정도.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부문 경쟁력은 정부가 19위, 기업이 15위, 개인이 11위, 사회가 20위로서 전체적으로 부문 경쟁력이 한 20위 정도 되지만 네트워크 경쟁력은 시장 메커니즘이 21위, 사회적 자본이 26위, 개방 시스템이 21위 해가지고 23위에서 종합적으로 시스템 경쟁력이 21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저희 연구의 기본 틀이면서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한 평가이면서 이제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4%대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카운팅 엑서사이즈인 거고 결국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 될 수 있고 4% 될 수 있고 3%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경쟁력이 약해지는지 잠재 성장률이 약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아마도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영세민의 주거를 안정시킨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보면 재건축 억제, 소형 평형 의무화, 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결국 중대형 공급 부족, 시장 거래 중단, 그 다음에 중대형 아파트 가격 급등, 부동산 가격 불안 확산 이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판교 공영 개발을 하겠다 등의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정책의 악순환을 가져오기가 쉽다. 이 문제가 뭐냐?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의 목표는 두 가지였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 해소라든가 소셜 믹스라든가 또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든가 하는 다른 목표가 우선적으로 채택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균형을 잃게 돼서 결국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부동산 정책에서의 핵심은 원래 목표에 맞는 균형된 그러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중대형 공급 확대라든가 또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식의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정책은 자, 모든 국민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 그러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죠.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정책은 고교 평준화, 대학 입시의 국가관리, 특목고 인가규제 등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고교 교육의 부실화, 사교육비의 증가, 그 다음에 조기 유학생의 증가, 교육의 실패, 도덕적 해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걸 강화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강화하는 그러한 산불 정책, 무슨 고교 운영에 대해서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식의 악순환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준화라는 도그마가 결국 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책은 뭐냐? 자, 공립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원래 정책 목표인 모든 국민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되 다양한 사립고교를 허용해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길도 터놓고 학교 선발권도 대학에 이름하고 대학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잠깐 여러분들 관심을 돌려서 결국 우리가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일종의 패러독스 관리다. 그 ABB 회장이던 퍼시 바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음에 세 가지 패러독스를 관리한 사람이다. 중앙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대기업이면서 동시에 우리 회사원이나 단위 조직이 중소기업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글로벌 기업이면서 동시에 각국에 가서는 로컬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영 전략에서도
저원가와 차별화라는 어떤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대량 생산하면서 고객 만족도 해야 되고, 다각화를 하면서 집중화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되는 목표를, 얼른 보면 모순되지만 그걸 다 해야만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기업 경영이 패러독스 관리라고 할 수 있듯이 정부 정책도 결국 패러독스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 발전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극 중심적인 서울 중심의 이런 이거는 좀 곤란하다. 좀 더 전국이 균형되게 발전해야 되겠다. 좋은데, 그러나 효율성을 희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0몇십 개의 기관을 수십 개의 도시에 나눠주는 것이 균형 발전이냐? 아니면 그것을 서울 아닌 두세 개, 몇 개의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그것이 효율성도 달성하고 균형 발전되게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냐?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도 결국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목표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부 정책의 정책 수립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결국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잃다 보니까, 균형 잃은 균형 발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충하는 정책 목표의 균형, 정책의 옳은 방향은 분명치 않을 때는, 이럴까 저럴까 분명치 않을 때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쪽으로, 즉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게 별거 아니고 개별 기업과 가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우리가 샴푸 만드는 회사가 샴푸를 어떻게 잘 만드냐? 슈퍼마켓에서 주부들이 잘 집게 만드는 게 샴푸 잘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중대형 원하면 중대형을 공급해 주는 게 시장에 맞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 하에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정책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중대형을 가격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면은 중대형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치, 제도, 질서를 찾아야 된다. 자, 우리가 60년부터 87년까지 시대를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그때는 시대 가치는 산업화, 부국강병,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지배구조는 군부 관료 중심의 수직적 권위주의, 경제 질서는 국가주도 산업화, 금융의 국가지배, 재벌체제. 그 결과 고도성장, 중상층 형성이 되고, 중산층 형성이 됨으로써 민주화 욕구가 폭발하면서 87년부터 지금까지 민주적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민주화를 했습니다. 집단 욕구가 폭발했고, 그리고 과거에 비제도권 사람들이 제도권 중심으로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노조와 시민단체가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 전체 관계가 수평화됐고, 등등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두 시대, 두 가치의 공통점이 뭐냐? 정책 목표는 다르지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고, 그 이후에는 빈부격차라든가 사회 안전망 등등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이것이 양쪽 다 다르면서도 사실은 공통점인데,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식의 경제정책 가지고는 실패한다.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기업 부분이나 가계 부분이 효율성이 더 높고 경쟁력이 있는데, 정부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부분이 계속해서 가계와 기업을 규제하려고 덤벼들면 그게 되겠냐 이거죠.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입니다. 자, 2005년과 2020년을 글로벌 지식시대라고 부른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자, 옛날에는 하면 된다는데 요즘은 되면 한다 아닙니까? 되면 한다. 또 사람들의 관심은 안전, 안보, 안심, 그리고 개인 중심, 가계 중심, 기업 중심이고 수평적이고 다원적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장 경제 중심, 기술 지식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현재 집권당에서 한번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80년대 초에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에서 당할 때 그 반작용으로 나온 정책들을 이제 전부 다 집어넣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균형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10년의 환경을 보면은 국제적으로는 5대 메가 트렌드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메가 트렌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은 미국 중심의 그러한 일극 중심주의가 유지가 되겠으나 거기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글로벌화는 점점 더 확산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올라설 것이다. 블록화도 좀 심해질 것이다. 기술혁신의 경우는 IT가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기술 융합을 일으켜서 BT나 NT 등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세계 거의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는 고령화 추세가 기본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성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기상이변 등의 예기치 않은 사태도 가능하다. 자, 2015년까지 세계 경제는 과연 얼마나 평화롭고 번영되는 경제겠느냐, 아니겠느냐인데 일단 저희는 미국의 경제의 불균형이 심하고 중국 경제도 경기 과열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기술 확산을 통해서 성장 기조,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3% 이상의 세계 경제 성장을 말합니다. 60%, 정체가 40%, 그리고 결국 세계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충의 확률이 70%, 상승의 확률이 30%,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세계는 결국 성장과 상충이 공존하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드, 양극화와 갈등의 시대가 될 걸로 일단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 주요 국가 한 20개를 쭉 서베이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G7, 브릭스, 그다음에 강소국 세 그룹의 국가들을 조사를 쭉 했는데 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되게 비슷합니다. 각국이 하려고 그러는 게 결국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떻게 하면 인적 자본을 육성하느냐, 어떻게 하면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국가 경쟁을 제고하느냐 하는 것이고, 특히 G7의 부자 국가들은 지식 기반 경제 구축, 휴먼 시큐리티 이런 걸 중시하는 거고,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자기들이 새로 떠오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국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앞으로의 10년은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한국이 이제 10년에서 1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가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 65세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 부상, 고령화, 통일 관련 통일 북한의 변화, 이 세 가지가 큰 우리나라의 챌린지가 될 것이지만 우리의 강점은 역시 중국이라는 게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입지, 우리의 우수한 인력, 특히 엔지니어, 그 다음에 우리의 IT 강점,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IT와 전통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잘 살리면, 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잘 살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 6%, 5%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내지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혼마 다 좋아하시죠? 혼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혼마가 붙어났습니다. 혼마. 일본의 혼마 회사가. 아십니까? 인구가 주는 나라에서 기업의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매년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임금이 뭐 3 내지 5% 매년 늘어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고령화가 되고 경제가 정체되면 매출이 줍니다. 임금이 안 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 감각이 없죠. 일본의 골프 인구가 15년 동안에 3분의 2로 줄었다 그러죠. 혼마가 못 견뎌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내지 15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10년 내지 15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도 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비헤이비어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 지금부터 뭐 보육정책을 쓰고 뭐 다 해서 애를 많이 낳게 해도 잘해야 출산율이 지금의 1.17인가 3에서 1.3으로 높아지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자를 대거 고용하지 않는 한은 고령화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고령화가 불가피하면 2015년에서 20년 이후에는 잘해야 2%밖에 성장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10년 내지 15년밖에 없습니다.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못하면 퇴보합니다.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퇴보는 뭐냐? 우리가 한 2%대 성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한 4% 정도 성장하면은 뭐 GDP 규모는 한 12위로 떨어지고, 그렇지만 뭐 중간 정도 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잠재력이 많고 강점이 많기 때문에 6% 성장하면 GDP 세계 10위, 인당 GDP 26위 수준의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뭐 싱크탱크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빨간 점 가운데 2004년 한국은 세계 10위에 약 6천억 달러 플러스의 경제 규모와 14,000달러 정도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사실 브릭스 그러지만 브릭스 중에서 지금 중국을 빼면 나머지 세 나라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우리보다 GDP가 작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빨리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3% 성장하면 지금의 우리의 위치를 유지할 6%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만은 4%대 성장하면 결국 브릭스에게 추월당하고 그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에게 10년 내지 15년밖에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지금부터는 질적으로 가야 된다. 양이 아니고 질로 가야 된다. 그것도 매력 있는 나라.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도 매력 있고 외국 기업이나 외국 국민들이 볼 때도 매력 있는 그런 나라. 10대 경제 대국이면서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은 과거의 정부 주도 요소 투입형으로부터 시장 주도 지식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근데 뭐 지식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소 투입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시장 주도로 간다는 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잠재 성장률이 4.1%라 그러는데 이것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노동 투입을 한 0.4% 업시키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현재 우리 인구 중에 노는 인구가 많습니다.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그걸 높이자. 자본 투입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을 높여서 자본 투입도 2% 정도 높이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요소 생산성을 무려 1.6%나 높이자. 이것은 바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업그레이드, 시장 기능 강화, 자원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총각론에서 저희가 만든 12개 아젠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전체 비전은 매력 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시스템 경쟁력 업그레이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시스템 부문 경쟁력과 시스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은 왼쪽 아래 인적 자원 업그레이드 오른쪽 아래 시장 기능 강화 그걸 통해서 혁신 주도형 성장 기반을 다시 구축 강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각각 3개, 2개씩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왼쪽에 글로벌화, 즉 안팎으로 열린 글로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열린 시스템 관리, 오픈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신뢰 사회는 법치와 다양성의 수용, 그리고 오른쪽에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그 다음에 안심, 안전, 안락사회 구축, 뭐 이런 그 일종의 양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가운데 경제 변수들을 우리가 잘 하면은 우리가 G10 in Y10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현재 위치는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질적으로는 20위권이다. 이거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10년 내지 15년밖에 시간이 없다. 지금과 같은 정책 표류가 계속되면 남은 10년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새로운 가치, 제도,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어떻게 만드느냐? 개별 조직이 시장 원리, 리더십, 경쟁, 평가와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로는 시장이 작동되게 해야 되고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되며 안팎으로 열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